YTN 라디오 출발사 지금 대선 기획 대선 밑줄입니다. 네, 변상욱 앵커와 YTN TV 뉴스가 있는 저녁의 앵커 변상욱 앵커와 함께합니다. 자, 변 앵커님, 네. 지금 나오신다니까요. 바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동접자가 평소에 몇 배로 지금 불어났다고 밖에서 좀 말려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요. 자, 뉴스가 있는 저녁이 아니고 변상욱의 밑줄이 있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TV 토론부터 얘기해 보시죠.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 하겠다는 거를 태도를 바꿔서 전격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아마도 설 연휴 이제 2주쯤 남았는데 그 안에 뭐 적어도 한 번은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이 주관하는 거고 뭐 현안은 두루 다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항상 워낙 이 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금방 벌여왔기 때문에 이 토론도 혹시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공방 벌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전략을 짜고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토론 방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토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감 없어 하느냐라든가 누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가 이제 점수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능한 한 네거티브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세세한 공약들로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에 다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각 당이 이제 전략을 짤 것인데 TV 토론에 과연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굵직한 정책들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건 이제 국민의 피로도를 봐야겠죠. 이때쯤에 네거티브를 원하는 국민의 어떤 반응이 더 큰가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 좀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런 쪽이 센가를 아마 당에서 면밀하게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변상욱 앵커께서는 그럼 지금 시점에는 어느 쪽 전략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야 뭐 무조건 정책 공약 해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민들도 네거티브에 웬만큼은 아마 지쳐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국가 비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각 두 후보들이.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코리아에 걸맞는 거대한 그림 이게 이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빅픽처라고 그렇죠. 빅픽처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사회통합이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할 거냐 하는 사회통합. 국가 비전 사회통합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오고 부동산 일자리라든가 뭐 얼마 드릴게요 뭐 이런 것만 계속 쏟아지는데 그건 이제 부문별 공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와 관련된 대장동이면 대장동, 고발사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이슈 토론으로 들어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TV 토론 이걸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각 진영 유권자들의 뭐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이런 부작용만 나온다. 이런 사실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정책 선거를 TV 토론이 그동안은 잘 유도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TV 토론이 세트는 요란하고 번지르르한데 화려하죠. 내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제에 관한 후보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그 후보 의견에 대한 반박들이 들어가야 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은 저런 문제가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나 같으면 중간쯤 이런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절충이나 조정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게 뭐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 쪽에서 미리 제출을 하고 좀 시청자가 이해하기 좋게 미리 다 배치가 되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내실 있는 토론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너무 촉박해서 이번도 저는 좀 갸우뚱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TV 토론이 적어도 한 번, 그러니까 원래 법정으로는 그 후보 등록 후에 세 번인데, 세 번 해야죠. 그 전에 하겠다는 걸 지금 이제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TV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 뭘 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실천 의지입니다. 실천 의지요. 꼭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또는 애쓸 걸로 보이는 사람인가. 그냥 하는 발언인가. 예, 아니면 막 던지는 건가. 이제 이 문제. 정말 할 것 같은 의지가 보이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따르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정치적 부담. 또 여론의 반발도 있을 예를 것이고요. 들면 사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실천 가능성. 해낼 수 있는 건가? 저건 미국이 동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들 말씀하시는 또는 거죠? 또는 미국과 중국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북한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국회가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던지는 경우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인간이나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 자질 같은 건 뭐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주변 사람들. 그렇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가 3천에서 4천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직간접 다 합치면 한 5천은 된다 그러죠. 그렇죠. 어디에 무슨 뭐 상임 감사 감사 그런 것들 그렇죠. 많고 기관장 감사 다 이런 것들인데 헌법기관도 있고 행정부 산하 부처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근데 그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3천 개 내지 5천 개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서 자기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자기가 추천하거나 자기가 가버리거나 캠프 사람들이 자기가 가버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 주변에 저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하면서 그 면면을 다 보셔야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TV 토론하시면 어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휘요? 어휘. 주체를 국민 유권자로 삼고 있는지 나로 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내가 보기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 언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세계라든가 아니면 정신 세계가 어휘에서 드러나죠. 그런 것들도 유심히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TV 토론 지지율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는 좀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후보가 오히려 그 토론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1위 후보는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결과적으로 TV 토론이 어느 쪽에 영향을 더 줄지 결과적으로 허가 사례를 봐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그게 항상 정치평론가 정치인들하고 정치학자들하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은 TV 토론은 아주 간접적인 영향이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거나 싫어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그 폄훼를 더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역할이 많지 TV 토론을 통해서 찍을 후보를 바꿨다는 거는 아주 약하다.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의 의견이고 정치인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은 아니다. TV 토론이 선거를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일 때도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 다른데 신문 방송학에서 정설로 돼 있는 것은 정당에 대한 지지, 찍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덜 봅니다. TV 토론을. 왜 그럴까요? 이미 정했는데 뭐 얘기 하나마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떡하지 누굴 찍어야 되는 거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TV 토론 앞에 더 모여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층 스윙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보고 찍는다라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과 누구를 찍을지 잘 모르겠다는 TV 토론 시청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시청자가 좀 갈라지는 편이긴 한데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치평론가와 학자들은 전혀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놓죠. 알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 밥줄이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례로 또 그 자주 거론되는 게 저거 아닙니까? 옛날에 2012년도였나요? 그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이정희 후보 사이에 TV 토론에서 당신을 떨어뜨리러 나왔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자기 이미지를 강렬하게 노출시키는 거고 근데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목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TV 토론을 원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이 갈라지게는 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대선을 이제 보도하는 언론들 예. 뭐 문제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뭐 기성 그 레거시 그 제도권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뭘 했느냐 예. 이런 비판일 텐데 당연히 레거시 언론은 뼈아픈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유권자들이 이렇게 3프로 TV에 열광했을까? 예. 일단 레거시 흔히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예. 지금은 이제 와서는 예. 시청자나 유권자가 소구하는 거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건 네. 저를 이제 메타버스가 요새 유행인데 그게 아니고 메타적 조명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예. 메타적 조명. 예. 어떤 보도나 방송이 이루어질 때 저 방송은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 기사는 어느 정파한테 더 유리하다든가 네. 또는 이 보도는 어느 정파가 지금 더 유리하다. 이 토론은 어떤 이익 집단들이 더 반가워할 거다. 예. 그다음에 이 보도나 이 방송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또 나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요새는 이용자 또는 구독자, 시청자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기사가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못 따라가니까 점점점 레가시 비디오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건데 전체는 못 따라가지만 부문별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문 유튜브죠. 예를 들면 부동산 유튜브, 증권 유튜브가 있을 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늘 모여서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3프로 TV를 운영한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알고 그러니까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들 또는 유도하는 질문 아니면 반박하는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는 흥미진진하고 깊이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게 지상파에서 소화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어진 45분 동안에 3명이나 또는 4명의 후보로부터 또는 2명의 후보로부터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또 시간은 또 정확하게 서로들 맞춰야 되니까 이걸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이거를 다른 대한 언론들이 이제 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가 그 대선 후보들 토론 방식이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논의를 할 텐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서서 할지 앉아서 할지 뭐 시간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요. 그런 문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스탠딩 토론이 체력 검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질문이 쏟아지고 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좀 서서 뻘쭘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서 하는 게 맞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서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후보 앞에 딱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들 주고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뭐 이런 정도의 긴박감이 프로그램 내에서 흘러야 사람들이 아예 그냥 동선 자체를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데서 벗어나서 갔다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가서 오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얼마든지 가능할걸요. 미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시간 제한인데 3분만 얘기하십시오. 1분 안에 끝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총량으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규정한 것보다 10분 더 쓰셨으니까 10분 깎겠습니다. 당신은 5분 덜 쓰셨으니까 5분 얹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 조정을 해야지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한 시간 됐습니다. 주제별로 다 끊어내니까 어느 주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못한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완할 수 있도록 또는 깎아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저기 이거는 꼭 저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그 김건희 씨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7시간 녹취판은요. 어제 방송됐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금지시킨 건 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거? 미리 뭐 공개되거나 떠도는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도 MBC가 맨 처음에는 살짝 간을 보고 요 다음 것이 아마 오히려 취재를 통해서 보완돼 가지고 더 길게 더 강하게 준비가 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그 토론을 보고 다른 언론사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제 파괴적인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취재를 했는데 김건희 씨의 어떤 직접적인 증언을 못 들어가지고 못 내보내던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이 된 것, 그다음에 전문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7시간 전문이 아예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적인 취재를 못해서 묵혀놨던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앞으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괴력이 사실 MBC 어제 방송은 파괴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불과하다. 어쩌면 뭐 출발선이거나 또는 단초가 되는 것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어제 제일 확실한 것은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분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 정신세계가 일단 민낯이 드러난 거와 그다음에 흔히 국민의힘이 얘기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겉으로 정치에 이렇게 일선에 뛰어들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이 정도로 설정이 돼 있구나. 누가 더 주도적이며 누가 더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묘한 상황 파악들이 됐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녁에 계속 활동하시다가 아침에 나오시기가 좀 피곤하시죠? 졸립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이처의 YTN 앵커 변성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